정관용의 시사본부. (2024) 국민의 선택 2부 시작합니다. 각 지역별 총선 결과 정리해드리고 지역별 당선인 연결해서 포부 들어보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는 전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도 함께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기획 2024 국민의 선택. 자, 지역별 총선 결과 정리하고 당선자 연결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 시간에 이제 충청 지역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려지는 충청 지역 결과까지 정리해드렸죠. 당선인 한 분 연결합니다. 이번에 대전 서구 을에서 당선되셔서 4선 고지에 오른 또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죠.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예상하셨죠? 당선될 거라고. 예, 뭐 그렇기는 했지만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이번 선거의 트렌드 자체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보수 결집이 나중에는 좀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충청 지역의 전체적 의석 분포가 전국 의석 분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바로 충청은 역시 전국을 다 상징하나 봐요. 예, 충청의 일종의 역동성, 대전의 그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수도권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예. 대전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매우 고조됐던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5라는 의석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더 봤거든요. 그래요? 예. 내심으로는 뭐 이제 표현은 뭐 160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조금 더 봤는데 막판에 보수 결집이 좀 있었던 듯합니다. 예. 200석 이거는 막아달라라는 읍소가 조금 통했군요, 막판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견제 심리가 우리 지역구에도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그 동네에서는 77%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 투표율이. 예. 저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못 지켜낸 것도 결국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수 결집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야권 전체 합하면 192대 108. 놀라운 압승입니다. 놀라운 압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요. 개각 문제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것을 상당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국 중립내가 이런 표현들을 국가 위기가 올 때마다 표현을 하는데요. 뭐 선거의 후과로서의 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는 어렵겠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정치적 미래 가치를 놓고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빨리 만나고 통합과 협치의 생산적 국회 정치 이걸로 가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생 살리는 거. 그렇죠. 오로지 거기에 전념해야 되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개각 명단이라든지 예측이지만 또는 비서실장 명단 그래가지고서는 정말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3년 너무 길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일정 부분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국면을 엄중하게 봐야 되죠. 네. 당장 그 해병대 박정대령 특검법 이야기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선된 의원들이나 당선자 가운데서도 그거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다 1순위, 2순위고 저는 또 하나 더 붙이면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방식, 그게 바로 독재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당선자 속에서도 이미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 반기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안 변할까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2년 남았고요. 그 뒤에 대통령 선거. 그렇죠. 임기 3년이라는 그 어떤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문제의식이 약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려하고 또 평생을 정말 마이웨이로 살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쉽게 변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첫 수는 윤 대통령에게 모든 게 달렸다. 예, 그 말씀.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제 4선 고지에 오르셨고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당 중진으로 이제 어떤 역할 하실 겁니까?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민생의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예. 정말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가리지 않고 예. 언제든지 제가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예. 듣고 반영하는데 일단 예.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예. 또 충청권에 제가 제일 다선 의원이니까 그렇죠. 제 역할과 몫이 있다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 아직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충청권에서 원내대표. 아니 당장 원내대표 이제 그 다음 달이면 그 경선해야 되는데 나가실 겁니까? 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고심해 보시겠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안 되셨잖아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시면 될 수 있잖아 이제.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농담입니다만. 예. 아무튼 일단은 정말 국민들의 어떤 변화, 예. 그 바람에 적극 부응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울에 당선된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강원 지역으로 바로 가볼까요? MS투데이의 한성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국적으로는 야당 압승 여당 참패인데 강원 지역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강원 지역 총선 결과는 전국의 표심과 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권 심판 바람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강원도는 국민의힘 6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하면서 보수 진영세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제쳤습니다. 이철규 동해태백 삼척 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짓고 24.7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유상범 홍천횡성 영월 평창 의원은 15.43%포인트, 한기호 춘천철원 화천 양구갑 의원은 12.47%포인트, 이양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의원은 11.69%포인트, 권성동 강릉 의원은 10.9%포인트 등 이 격차를 보이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래도 원주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원주 갑가을은 도내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실제 개표 과정에서도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주갑 선거구는 새벽 1시를 훌쩍 넘기고서야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원창목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지만 개표 시작 이후 상황이 반전되면서 박정아 후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다 자정 무렵에는 원 후보가 다시 추격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엎치락뒤치락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박 후보가 52,002표를 얻으면서 1.4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 박 후보의 승부는 본투표에서 갈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사전투표에서는 원 후보가 4,905표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 본투표에서는 박정아 후보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또 전반적인 결과는 지난 총선 때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의 전원 생존으로 이 초선 의원 없이 재선부터 5선 중진 의원이 고루 배출됐습니다.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원주갑, 박정하,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은 재선 도전에 성공했고요. 원주을 송기현, 동해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은 3선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한기호 의원은 4선 중진 반열에 각각 올랐습니다. 강릉 권성동 의원은 5선 고지를 달성하면서 이 강원권 최다선 현역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5선 의원이 나온 건 강원도에서 40여 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의 오선 의원 배출은 1978년 10대 총선 이후 46년 만인데요. 이 강릉 선거구 사상 첫 오선이기도 합니다. 이 권 의원의 기록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재보선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성한 권 의원은 22대까지 내리 당선됐습니다. 이 5선 고지 달성까지 고비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 당선된 이후 다시 복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이 되기까지 같은 지역구 3선 연임이나 앞선 탈당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국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한 것과 달리 생환 소식을 알렸습니다. 권 의원은 원주 친윤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개국 공신인데요. 당 안정을 위해 친윤계의 당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권 의원이 당권 주자로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강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강원도 출신 의원들이 많이 나왔죠? 네, 이번 총선에서 도 출신 또는 이 강원 연고를 가진 당선자가 지역구 7명과 비례대표 6명 등 13명이 배출됐습니다. 강원 연고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강원의 정치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강원도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요. 이들 의원들이 강원특별법 개정 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강원도 출신입니까? 네, 강원도의회 지역구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오선부터 초선까지 선수도 다양합니다. 이 강릉 출신으로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우영 후보는 서울 은평을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고요. 네. 이 춘천구를 졸업한 윤호중 경기구리 당선자와 양구 출신 정성호 동두천 양주 연천 갑 당선인은 오선으로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비례에서는 춘천 출신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 국민의 미래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요. 이 부모님이 홍천과 정선태생이라며 강원의 딸을 자처한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 선대위원장도 당선됐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게 강원도 출신들이 여기저기 많군요. 알겠습니다. MS투데이 한승미 기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당선자 한 분 강원도 춘천갑에서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 이번에 이제 재선이 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네,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면. 네, 재선에 춘천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편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재선 의원으로서 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만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조금 더 분발해야죠. 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실력과 능력과 또 비전 정책으로 더 열심히 땅과 밭을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압승한 민주당 소속으로서 앞으로의 정치권 포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저출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하고 또 기후 위기에 국회가 정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책적으로 또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저 스스로 나서서 좀 할 예정이고 또 국회가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좀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을 발휘해야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그 무거운 국민의 민심들을 잘 떠받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 기조 얘기보다 이 저출생 문제와 기후 문제를 언급하신 게 참 눈에 띕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그런 문제에 앞장서 주시는 그런 국회의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춘천갑에서 재선 거지에 오른 민주당 허영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 기획 2024 국민의 선택
네, 2부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의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미 변호사 더 좀 활짝 웃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더 웃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우선 그 미소가 만면에 가득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이셨어요? 예,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도 근데 미소를 잃지 않으시네.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울 거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10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맞추네요. 108석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었죠. 두 석인데요, 뭐. 예, 그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121석 이상을 희망했습니다만 그 여러모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 그 동안의 그 2년간의 국정 운영 그리고 여당의 상황에 대한 그 국민들의 준엄한 회초리를 저희가 받은 셈입니다. 더 성찰하고 앞으로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바뀔 수 있나요? 윤 대통령 특히 바뀔 수 있나요? 바뀌어야죠. 이제 안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장 변호사. 근데 대통령께서 바뀔지 조금 의문의 목소리가 지금부터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까 박병계 의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 뭐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대통령 스타일, 뭐 성정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대통령이 아마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은 이제 비대위에서 조기 전대를 치러야 되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고 당대표가 배석해야 되는데 그 공석이 굉장히 좀 크다. 뭐 이런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뀌었다고 생각 전혀 안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요. 네. 아무튼 지켜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역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니까 야권은 일단 그거부터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가서요. 수도권은 선거 결과 분석 없이 바로 당선인, 화제의 당선인 연결합니다. 이번에 경기 용인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 정치적으로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신 분이죠. 이현주 당선인 오랜만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파란만장하죠? 네네, 뭐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정치 인생에 이렇게 역마살이 끼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잘못됐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솔직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고 또 어쨌든 전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선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그렇죠. 네 당선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를 계속 믿고 또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용인정의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용인정을 비롯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경선과 여러 과정 속에서 믿고도 다시 이렇게 이 지지를 해주신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출발이 민주당이었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니까. 네네네. 이제는 어디로 안 가시겠죠? 네네. 뭐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제가 그 정치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정치에 좀 환멸도 느끼고 바꿔보기 위해서 뭐 새정치라는 거에 이렇게 혹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방황 끝에 얻은 결론은 그 새정치나 정치 변화 이런 게 어디 대단한 어떤 신기루로 있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요. 정치라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잡아나가는 그 과정들,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175대 108, 뭐 조국 혁신당 등등 합하면 192대 108. 뭘 상징한다고 보십니까? 200석을 약간 못 미쳤죠.
예, 범야권 200석에 약간 못 미친 거. 근데 범야권 200석은 어떤 상위성이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각제다라고 하면 정권 교체거든요. 아니 물론이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에 거의 가까운 그 의석을 범야권에게 주면서도 살짝 못 미치게 준 거죠. 예. 그것은 저는 정권에 대해서는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야당의 모든 정권을 넘기기에는 특히 민주당에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뭔가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을 국민이 뭔가 갖고 계시다. 예. 이걸 해결해야 다음에 또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은 이 마지막 경고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근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기대를 한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 형식의 담화를 통해서 국정기조의 전환과 대국민 사과 같은 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주권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할 그 과정이 사라진 채, 그리고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요. 그냥 일부 총리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사의표명 수준에서 그치고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뭔가 유감인지 사과 비스무리한 얘기를 슬쩍 하면서 네, 그냥 비치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전혀 바뀐 게 아니라 그게 더 심화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뭐 이동관 이름 나오고 원희룡 이름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총선 이후에 또 한 번 실망하게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저희가 경쟁이 더 편해지는 거긴 하지만 물론 그렇죠. 결과적으로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3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할 건가. 그럼 이제 우리 야당이 범야권이 190석이 넘었는데 어떻든 과거에 여당에서 선출되었던 의원들도 국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걱정스럽죠. 그렇죠. 상당히.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 빨리 함께 만납시다. 손잡고 협치합시다. 뭐 우리 내각에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것저것 협조하면서 견제할 거 하고 할 텐데 윤 정부가 그렇게 안 변하면 민주당은 뭐 계속 강수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요. 저희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수임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들의 주권자의 의사는 뭐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바뀌라고 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190석의 수임을 받은 야당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그냥 그러냐 뭐 이러면서 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또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민의를 또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현주 당선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선 이제 한번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금 더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한편 이제 제가 또 3선이 돼서 이번 상임위원장 이제 어쨌든 순서가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들도 하면서 또 한편 이제 어쨌든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경제 기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들 좀 해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현주 당선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송영인 변호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
뭐 비서실장이 그냥 뭐 20몇 글자짜리 그거밖에 없었다. 또 지금 비서실장 하마평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뭐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주초에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실지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선대위 대변인을 내려놨으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당의 총선 성적은 적어도 이제 총선에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는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게 몇 석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 중에 좀 후하게 보시는 분들도 한 130석 이 정도 봤으니까 그러면은 그 여당의 패배는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놨어야 됩니다. 이미 준비해 놨어야죠. 의석수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었어야 돼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예를 들면은 130석 이상일 때, 또 120석을 넘겼을 때, 120석 미만일 때, 극단적인 경우는 100석 미만일 때 각각의 정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쯤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였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요. 지금 뭐 총리 후보나 비서실장 후보에 관해서 그 야당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 중에 야당의 시선에서 비판하기 좋은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임명이 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안 나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서 바로 작동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 아마 다음 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습의 시간이 될 텐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라인이 있어요? 뭐 정무수석도 있고 정무비서관도 있고 다 있죠. 우리 방송에서 물론 지금 다 저기 사표를 낸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그 호주 대사 임명하는 과정 전반에서 과연 거기 정무라인이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많이 비판했잖아요. 지금 이 청소 결과 나오고 하는 대응의 그 속도나 이런 걸로 봐도 정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제가 방송에서 질문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에 많은 관심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그 인선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건 중에 저는 국회에서 일정한 선수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에 그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와 원만하게 협의하고 협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경험이 상당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무라고 하는 게요.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100가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무의 핵심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말 100마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우선순위와 비중을 가리는 것이 정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경험에서 나옵니다. 좋은 인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 안 만나면 아무런 백약이 무효다 이거 아닙니까? 백약이 무효죠. 이거는 이 결과는요. 협치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시행령으로 모법을 배격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번번이 거부하는 거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제1야당 대표를 임기 3년 차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더더군다나 정권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그리고 협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만나서 어떤 인선안과 관련해서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때 김부겸 바로 직전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총리설 나옵니다. 대단히 무례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불쾌하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던지고 여론을 환기해보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현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비서실장을 내세워서 56자 사과문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이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 안 만나면 백약이 무효라는데요. 일단 만나기는 만나야죠. 지금 이렇게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대화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어떤 그 사법적인 문제를 대통령과의 대화에 결부시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그건 결부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무슨 2조 심판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법원을 신뢰하겠다. 그게 국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결부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남 자체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도 그 민생에 관한 어떤 분명한 아젠다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시 31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특집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또 여기에 사고 구간도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2, 3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해서 비봉나들로에서 매송나들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도 음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 더 지난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남이 방향도 대소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도 청북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북대구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 기획 2024 국민의 선택 2024 국민의 선택 저 멀리 제주도부터 각 지역별 선거 결과 분석하고 또 지역의 당선자들 또 화제의 당선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경기도까지 가봤고 이제 마지막 서울 지역 당선인 가운데 화제의 당선인이죠. 국민의힘으로서 서울 강북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 우리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해서 더더욱 반가운 그런 일입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김재섭 당선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선된 당선자 중에 아마 많은 언론에서 제일 많이 인터뷰하는 당선자 아닐까 싶어요. 맞죠? 예, 요새는 거의 하루에 10개 이상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많은 인터뷰를 하는 당선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쩌면 보수의 볼모지라고 불렸던 그리고 고 김근태 의장이 지역구로 있었던 도봉갑에서 굉장히 10수년 만에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이 되었고 그것도 그 나이가 30대고 또 심지어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당선됐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선됐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불이 어려운 속에서도. 그 정치 너머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간의 뭐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에 대한 신뢰나 기대 이런 것들이 아마 도봉 주민들께서 그래도 김재섭은 찍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김재섭은 찍어줘야지? 왜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 소속이긴 했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세게 비판하는 뭐 정당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지는 당론에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갖고 뭐 도봉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 당을 넘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정권 심판론에서 한 발자국 좀 떨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 민주당 지지자지만 당신 찍겠어 이런 분들도 많았다면서요? 굉장히 많으셨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싫은데 당신이 좋아서 내가 너무 고민 중이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 정체성과 맞지 않고 또 제가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그리고 보수정당에서 이뤄내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 게 맞고 거기서 당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입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스타일에 대해서 뭐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국민들께서 비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야당이 비판하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해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맞을 땐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사실관계가 옳고 틀림을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미심쩍으면 정치는 그것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뭐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 그다음에 뭐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의 수사에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고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계속 쉬쉬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줬고 거기에는 특검법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까지 나오게 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방기했다라는 것도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면 김건희 여사 최상병 건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특검법에 동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상병과 관련된 거는 특검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도 저는 이 특검법 자체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되는 특히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인 시절의 문제여서 이것을 과연 권력형 범죄라고 보고 특검법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만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억울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지 저희 입장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야당 대표를 아직도 안 만난 이 국정 운영 방식과 스타일부터 바꾸라. 그래서 야당 대표부터 빨리 만나라는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초만 해도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치적 힘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중간 평가가 끝난 이후에 국민들께서는 야당에게 큰 힘을 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정부와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시작은 결국에는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대통령실이 그런 변화를 거부하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당 내에서도 먼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야당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제 여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잘 수행하도록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여당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잘 되도록 하는 방식을 여당 내에서도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때로는 대통령실의 기조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어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자주성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저는 전당대회를 급하게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각에서 나오는 조기 전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의힘은 저번 선거보다는 아주 조금 나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참패한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는. 여기에 대한 백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거 참패의 상흔을 마치 당권 도전 내지는 전당대회로서 묻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침대 위에 어지러운 그 쓰레기를 그냥 이불로 덮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백서를 좀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자성부터 하고 나서 전대를 계획된 시간대로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와 반성 그리고 혁신 정부 여당이 그런 모습을 과연 보여줄지 같이 지켜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만났을 때 왜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럼 뜬 인물은 지금 누구고 진인물은 누굽니까? 저는
뜬 인물은 아무래도 조국 대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그죠? 것 같고요. 진 인물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죠? 예. 비슷하지 않나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내려놨으니까 뭐 금주에는 뭐 진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길게는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뜬 인물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재섭 당선인. 네. 제가 그 우리 코너에서 D-30일 특집할 때도 관심 지역구 딱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제가 서울 도봉갑을 꼽았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한강벨트도 아니고 저기 동북부에 있는 곳을 꼽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셨을 텐데 결국에는 뭐 당선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총선 참패로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가 된 상태이지만 그중에서 또 희망의 싹을 봤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바로 이 김재섭 당선인의 당선입니다. 그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이준석 당선자 그리고 천하람 당선자 네. 또 천하용인의 한 명이었던 김용태 당선자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왔고 네. 이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쓴소리 하던 청년 개혁파 정치인들이 양쪽 당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죠? 네. 뭐 더 직접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그냥 강제로 내몰고 쫓아낸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굉장히 크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술맛 떨어지게 할 당선인이 누구겠냐라고 묻더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뽑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비토 목소리가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입성에 사실상 파란을 일으키면서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좀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지금 범야권 192라고 하는데요. 어떤 언론에서는 189라고 합니다. 개혁신당 3석이 범야권이냐 범여권이냐라고 아직 약간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행보는 아마 대통령과 대척점을 확실하게 그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정치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대로 또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렇게 지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을 지지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그 행보를 걸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죠? 앞으로 대통령께서 좀 새로운 그 대통령직의 모델이랄까요? 그런 거를 또 잘 수행하시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충분히 평가가 반전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국정이 여당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볼륨을 굉장히 줄여놓고 주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방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급커브 구간이 있다. 뭐 과속 카메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볼륨을 정상적인 볼륨으로 올려놓고 그 안내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그 안내 음성을 하는 것은 뭐 차에서 내려라, 시동을 꺼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대로 운전을 하면 그 차에 동승한 승객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승객들이 목적지에 다 와서 덕분에 편하게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시기 훨씬 전에 저희 이제 코너의 멤버들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또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거의 뭐 1년 반 이상 저희 코너에서 매일처럼 등장한 용어가 아니 뭐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자기 대통령 되는데 도움 준 사람 하나하나 다 쳐내면 이준석 쳐내고 나경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유승민 빼내고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를 억지로 세웠다가 또 나중엔 또 거기도 쳐내고 이러고 어떻게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널들 중에 몇 분이 총선 이기는 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친위 부대로 그냥 똘똘 뭉친 이거를 관심 가질 겁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면 친위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데 말을 듣겠어요? 전혀 들을 여당이라고 그래서 벌써 그 이런 현상이 딱 하루 만에 드러나는 게 총선 끝나자마자 안철수 의원 첫 마디가 뭡니까? 최상병 특검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목소리가 금방금방 나오는 게 정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친위 부대라는 건 이제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공천입니다. 본인이 공천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 던지는 거죠. 지금 내비게이션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내비게이션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볼륨을 줄여서 문제였던 게 아니고요. 예. 아예 길잡이 역할을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 후과를 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거리를 둬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열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일수록 더 그렇겠죠. 공격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할 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많은 의원들을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좀 간곡하게 설득도 하고 그렇게 뭐 노변정담 하듯이 국민들과 좀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대통령의 모델을 추구해 가실 때 평가가 반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6공화국 역사상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5년 내내 단 한 번도 과반 의석을 못 가진 최초의 정부가 될 겁니다. 김대중 정부만 해도 그래도 연합을 통해서 1년 정도는 과반 의석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 안전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특히나 여당 중진들 격전지에서 생활해온 그리고 정무 감각 있고 중도 민심에 굉장히 귀가 열려 있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또 낙동강 벨트에서 생활한 김태호 이런 5분들의 중진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요 합하면 선수가 23선이에요. 네. 이런 분들과 뭐 정기적으로 원탁회의라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통령의 어떤 그 역할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비서실장 총리 인선안 그리고 여당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송 변호사가 방향 제시한 그런 내용 그 기조로 가주는 외통수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해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진짜 역풍 맞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현주 의원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일 귀에 꽂혔던 단어가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었는데요. 한 번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민들이요. 강서구청장 선거일 때요. 그때 대통령이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면서 쇄신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집권 중반부로 들어갔고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진짜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들부터 선긋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일단 책임을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셔야죠. 나경원 의원 마음이 솔직히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본인 다시 전당대회 하려고 할 때 주저앉혔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친위대 노릇을 했어요. 저 대단히 정치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연판장 돌리고 그랬었죠. 대통령의 호가호위를 했던 그런 모습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절연해야 되고요. 일단 총리부터 민주당과 협의하시고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네. 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만큼 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계속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기까지 온 이상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왜 근데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 이번에 출마도 안 했고. 그러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의 핵심 지지층과는 일종의 라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군분투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100석 아래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불러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정치적인 휴식기를 좀 가지겠지만 저는 결국 다시 불러내려는 그런 목소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안이 꽤 긴 기간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바로 다음 뭐 조기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지 바로 다음 전당대회 당권 도전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직접 그 건의를 드릴 수 있다면 등판하지 말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 대표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온 누가 당선이 되시든 간에 본인이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다 쏟아부어도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호출 당하려면 그죠? 네,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을 범죄자, 구정물, 쓰레기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전 최소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터져 나오는 이런 날선 발언들 보세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셀카놀이에 빠져들어서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기만 했다.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대권 노름이라는 그렇습니다. 용어도 나오고. 그리고 부대변인들은요. 아주 시스템 공천 이야기했지만 그럴싸한 외형으로 공천을 망쳤다고 지금 자당 대표였던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세력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과 교감이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상당히 뭐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알려지긴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발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비대위원은 이었던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갔지만 그게 세를 구축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인식을 본인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에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왔을 때 정치에 바로 자기에겐 여지가 있다고 그걸 숨기지 않았거든요. 정치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요. 대단히 언밸런스하고 상황 인식이 좀 저는 잘 안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대부분 옛말이 맞거든요. 속담이 많이 맞는데요. 그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속담이. 왜냐하면 이렇게 대승하셨을 때는요. 그래도 좀 아량을 갖고 너그럽게 논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책임지고 지금 퇴장했는데 뭐 퇴장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박하게 평가하실 것이 있나 싶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후하게 평가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야,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쪽 야당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 뭐 야당 쪽은 승리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여유 있죠, 어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어떤 수를 놓으면 거기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기도 머리가 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법 이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자마자 대검으로 달려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민주당도 결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이 받을 여부입니다. 그걸 또 거부권 행사한다? 어떤 역풍 불지 모르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하고 한동훈 특검법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경랑에 휩싸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조금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박정훈 대령 관련된 특검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표결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전부 다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건 이번 국회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건 이제 다음 국회 얘기가 되는 거고 당장 이번 국회 5월 말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과연 표결로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럼 거기에 또 역시 거부권을 하느냐 마느냐 요거 하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야당에도 한 가지 좀 고언을 드리면 그 힘을 가졌을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과 지금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그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러면은 지금 192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지금 오죽하면 여의도에서는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92석을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민생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대파를 여러 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원래 구조적으로 해마다 품목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을 시킬지에 관해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1호 법안으로 내놓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당도 정쟁으로 보이는 쟁점을 일본에 내세우느냐 민생으로 보이는 쟁점을 일본에 내세우느냐 이 국민의 또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민생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펼쳐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전국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함께 듣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